인구라는 그 변화의 흐름들이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늦은 일이다. 전 주거상에서 한국인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풀어왔던 모범 답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인구가 쉽지 않겠구나. 한국이 일종의 인구 감소의 테스트베드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인구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지금 현재 인구 소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생존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하면 뭐 인구 통계와 그리고 이제 세대 분석을 통한 세대 변화를 연구하는 이런 경제학자로 좀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뭐 출산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지금은 출생으로 좀 바뀐 추세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좀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출산율이라고 씁니다. 더 어렵게는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출산율이라는 단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해서 요즘은 출생률이라는 단어로 좀 치환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고정적인 개념으로서의 출산율이라는 것은 엄연히 합계 특수 출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쓰게 되더라도 출산율과 출생률은 비록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이전에 있는 그 개념의 차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정확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도 이미 우리나라 뭐 저출생이 계속 지속됐었던 것 같은데요. 유독 최근에 들어서 이런 저출산, 저출생 문제들이 부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구라는 그 변화의 흐름들이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늦은 일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변화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짧게는 20년, 보통은 한 세대를 보거든요. 한 30년 전에 발생한 현상이 지금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된 거죠. 인구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통계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가장 이제 모수가 되는 통계는 출산율이거든요. 이 출산율은 2.1명이 되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결혼하셔가지고 두 자녀를 낳으면 어쨌든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0.1은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임기 연령이 되는 한 20-30년 동안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통계상 이제 그 바이어스가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0.1을 더 더해서 2.1명이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은 1983년에 2.1명을 하향 돌파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2024년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죠. 당연히 그 여파나 흐름이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내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의 과정들을 거치고 현실과 소위 그 구조 사이에서의 미스매칭을 좀 조정하는 작업들, 흔히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이 한 방향으로는 조금 세게 기울기가 굉장히 좀 센 방향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그 규모, 범위, 속도가 선진국들보다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대응을 시작했어도 벌써 늦어버린 상황이 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1983년에 2.1명을 깼다면 앞으로 한국 인구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동행할 수 있는 이제 대응책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40년 이상 조금 방치하고 조금 연기하다 보니까 지금 의외로 그 수치가 알려주는 현실에서의 어떤 그 고단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훨씬 더 세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2022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 0.78명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2.1명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3명이 되면 요건 굉장히 마지노선이라는 개념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3명 이하의 그 국가들이 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숫자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1.3이 아니라 0.78.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0.7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대미문이고요. 역사적 통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선진국 그룹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수치보다도 지금 절반 이하의 수치인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비교 근접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치, 동서고금의 잣대가 없는 수치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옥스퍼드의 인구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이 뭐 1호의 소멸국가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또 내놨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예측이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 예측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의 예측인 거예요. 근데 1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출생 상황 좋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좋은 상황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도 야, 전 지구상에서 아마 소멸된다면 한국이 처음일 거야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14, 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그 경고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나마 낙관적이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이죠. 0.7 정도가 만약 나온다면 2022년은 0.78이거든요. 한 해 0.08을 잃었어요. 불과 과거 1년만큼의 추세로만 앞으로 떨어진다면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출산율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뭐 한국인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관점으로 돌린다면 아마 그 시점에 또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 기대 여명까지 산다고 쳐도 한 84, 5세까지 더 해도 100년이 안에 전 지구상의 한국인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많은 대응을 하면 또 낮아지겠죠. 하지만 요 기계적인 느낌으로의 추세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이거는 뭐 100년 단위가 아니라 아마 현 세대 안에 굉장히 심각한 수치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고 유독 동아시아에서 이런 저출생 문제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부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좀 있나요? 왜 동아시아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구 변화라는 것은 이제 두 갈래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 증감이라는 건데요. 이건 출생과 사망의 비율 차이, 그러니까 숫자 차이인 거죠. 출생이 100이었으면 사망은 100 이하였으니까 플러스였는데 이게 갑자기 출생은 100이었는데 사망이 한 110, 12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 계속 나는 거죠. 이걸 자연 증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 태어나신 분들이 저쪽 가서 사망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민등록을 갖고 움직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주민등록도 안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데 통계는 있는 거. 반면에 여기는 통계는 없는데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문제 때문에 소위 이제 사회 증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전출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사실은 20살에 서울 와가지고 30에 결혼하는 10년 동안 주민등록은 고향에 있었거든요. 근데 삶의 터전은 서울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통계가 다 틀려요. 이 사회 이동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 증감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계량 분석 토대로가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는요, 다른 국가와 달리 사회 이동이 굉장히 급박한 국가 그룹이에요.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면 일단 무조건 수도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독특한 모양이거든요. 그럼 왜 사회 이동을 하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 이동을 하는 이유 간단하거든요.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이동 하는 거죠.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맥락인데 한국이나 아까 얘기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독 수도를 향해서 모든 눈길이 다 가는 겁니다. 교육과 취업이 자기의 눈높이에 있는 공간으로 사회를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공간이 어디냐? 서울인 거예요. 사실은 인구 문제 어떻게 풀래 하면 머릿속에 있는 인식을 깨야 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인생 살아가는데 큰 부담 없고 큰 문제 없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신은의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게 모두 다 서울행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입시 체계 안에서 마치 객체화된 존재로 이렇게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이 훈련된 방식의 어떤 사고 체계를 사실은 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가 또 유독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계속 심각해지는 이런 이유 혹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동안 한 50년, 60년 만에 뭐 유례 없는 장기 고속 성장, 고도 성장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크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또 그 과정 안에서 유독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 지상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많은 사회 전반에 퍼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공부라는 인풋을 넣었으면 출세라는 성공이라는 아웃풋이 나왔거든요. 약간만 인풋이 돼도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걸 봤다 보니까 비록 자기는 못 배웠더라도 이 인풋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가 투자하지 않고 정책이 투자하지 않는데 가게가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우수인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교육이 투자라는 것은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유효해요. 근데 이게 가계적 차원에서 교육이 투자라는 것은 교육이 왜 투자지? 교육은 이제 비용이야. 지금 한국에서 그 이제 반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동아시아 안에서도 한국적인 특수성이 아마
향해 치닫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결과 0.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부터 현실을 좀 직시하고 좀 대안을 좀 만든다면 이런 저출생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겠죠? 그럼요. 이제 다만 안타깝고 좀 답답한 것은 이런 과정을 풀어왔던 모범 답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에 많은 힌트를 줬다면 이제는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한국이 일종의 인구 감소의 테스트베드가 된 것 같아요. 저성장 시작했죠. 이제 재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죠. 여기에 인구가 서구 선진국 1.6명인데 한국은 0.7이에요. 1.6이 어쨌든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한국을 보니까 얘네는 우리보다 뒤늦었는데 저성장 시작했고요. 재정도 이대로 가다 보면 자기네들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나빠진 거야. 근데 쟤네 보니까 선진국 그룹에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작동 체계나 구조가 자기네들하고 비슷한데 이미 그 상황 세계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얘네 이제 저성장과 재정난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이쪽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요 문제를 잘 풀어내면 우리가 후발자의 이득을 너네들한테 찾을 거야. 라는 상황.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느꼈던 이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실제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 정책들을 내걸어서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얘네들도 한 4, 50년 했던 거, 우린 지금 4, 5년 만에 막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풀어낼 수 있는 희망으로 닿느냐 안 닿느냐의 관건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한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인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또 많은 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 국가의 적정 인구라는 어떤 기준이 좀 존재하나요? 적정 인구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담 스미스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는 시점에서의 소위 그 맥시마이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가장 좋은 그 아이디얼 타입의 균형 지점에서 사실은 시장이 완전 경쟁이 되고 만약에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격 체계가 가장 이제 바람직한 가격 체계다라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만드는 요소 투입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요소 투입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의 뭐 3요소다, 4요소다 그런 거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빼고 나서 노동과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총요소 생산. 그렇죠. 토탈 팩트 오브 프로덕티비티. 총 TFP라는 건데 노동도 아니고 자본도 아닌데 뭔가 모를 뭔가가 들어가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전제가 뭐냐면 균형점을 찾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 균형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는가가 적정 인구론의 개념의 출발이거든요. 우리의 캐파 대비 이것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적정 영내의 공급 체계가 얼마냐라는 게 적정 인구론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많은 전제 조건을 넣어가지고 한국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타입의 적정 인구론이 얼마냐. 통상 보면 지금 현재 한 5,200만 정도 되니까요. 줄어들 것이란 전제하에 본다면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초중까지 보는 것 같고요. 보통 보면 한 4천만 초 정도는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으나 요소 투입형 자본주의의 대전제로부터 만들어진 적정 인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전제가 유효하냐라는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정 인구론 개념 자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국가인데 잘 사는 국가들 있잖아. 북유럽 국가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얘네들 생각하면은 적정 국가라는 개념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노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재로 보거든요. 근데 요소 투입 핵인 자본주의는 한 단위가 한 단위인 거예요. 아담 스미스류의 사고 체계를 버리면 한 단위를 넣었는데 10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고 체계 안에서는 적정 인구론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무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그죠. 경제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은요 나이 환갑 넘어서 해야 돼요. 먹고 살만하면 애기 낳아요. 먹고 살만한데도 안 가진다는 거는 이건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그 안에서 MZ세대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아무리 고민한다라도 답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